딸이 죽었다는 사실보다 먼저 그놈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더 아팠다. 지은이가 마지막으로 내 손을 잡고 아빠, 괜찮아요 라고 했을 때 이준호는 이미 요트 갑판에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다. 복도 끝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친구가 보낸 사진 한 장, 바다 한가운데 백색 요트. 준호가 젊은 여자 나중에 알게 된 이름은 한서영을 끌어안고 웃고 있었다. 여자는 비키니 차림으로 그의 목에 팔을 감고 있었고 준호는 한 손으로 샴페인 잔을 높이 들었다. 배경에는 불꽃놀이가 터지고 있었다. 사진 아래 캡션, 축하해, 준호야. 새 출발. 나는 사진을 확대했다. 준호의 눈이 보였다. 흥분으로 번들거리는 전혀 슬프지 않은 눈이 지은이가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뒤로 8개월. 준호는 단 한 번도 병원에 제대로 있지 않았다. 회사 일이 바빠서 라는 말만 반복했다. 나는 그때마다 알아, 준호야. 내가 열심히 버는 돈으로 지은이 치료비 되고 있잖아 라고 대답했다. 그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수술은 9시간째 접어들고 있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말하고 싶었다. 내 딸을 죽인 건 암이 아니라 내 남편이라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한국에서 장인은 사위에게 함부로 못한다. 특히 준호 같은 집안 사위에게는. 장례식장. 준호는 검은 정장을 입고 울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울었다.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들에게 90도로 인사하며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라고 했다. 사람들은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다. 젊고 유능한 사위, 아내를 잃은 불쌍한 남자. 나는 그 옆에 앉아서 조문객들과 똑같이 인사했다. 괜찮습니다. 준호가 잘해줬어요.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밤이 되자 장례식장 뒷문으로 나왔다. 담배를 피우며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서영과 통화 중이었다. 목소리가 들렸다. 응, 오늘 끝나면 바로 갈게. 그래, 그 호텔로 웃음이 섞여 있었다. 나는 담배를 땅에 버리고 발로 밟았다. 아직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 웃음소리를 머릿속에 새겼다. 집으로 돌아온 뒤 지은이의 방에 들어갔다. 아직 그녀의 향기가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결혼사진. 준호가 지은이를 안고 활짝 웃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뒤집었다. 뒷면에 지은이가 썼던 글씨가 보였다. 준호 오빠, 영원히 사랑해. 나는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었다. 영원히 라는 단어는 이제 거짓이 되었다. 그날부터 나는 잠을 자지 않았다. 잠이 들면 지은이가 수술대 위에서 나를 부르는 꿈을 꿨다. 그래서 눈을 뜬 채로 준호를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가장 아프게 할 수 있을지? 죽이는 건 너무 쉬웠다. 죽으면 끝나니까. 살아서 매일 죽는 기분을 느끼게 해야 했다. 한 달이 지났다. 준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회사에서 승진했다. 대기업 계열사 상무. 언론에 이름이 실렸다. 젊은 나이에 상무 발탁, 아내상 중에도 업무에 매진 나는 그 기사를 프린트해서 벽에 붙였다. 나는 퇴직한 지 10년 된 평범한 가장이었다. 지은이가 시집갈 때 준호 집안에 폐가 되지 않으려고 연금을 깨서 혼수 일부를 댔다. 준호는 그걸 알았다. 그래서 더 잘해야 했다. 그런데 그는 지은이의 장례식 3일 만에 서영과 제주도 여행을 갔다.
증거는 이미 내 손에 있었다. 친구가 보내준 사진들, SNS 스크린샷, 호텔 예약 내역까지.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대신 준호를 관찰했다. 매주 금요일 저녁, 그는 강남의 한 바에 간다. 서영과 만난다. 토요일 아침이면 서영의 오피스텔에서 나온다. 나는 차 안에서 기다렸다. 사진을 찍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했다. 아직은 써먹을 때가 아니니까. 어느 날 준호가 우리 집에 왔다. 장인어른, 건강은 어떠신지 손에는 비싼 과일 바구니. 나는 받아서 식탁에 올렸다. 고맙다. 준호야, 너도 힘들 텐데.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지은이가 없으니 허전해서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허전할 만하지. 준호가 돌아가자 나는 과일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지은이가 좋아하던 귤이었다. 밤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다. 나는 왜 아직도 참고 있는 걸까? 경찰에 신고하면? 외도 증거로 이혼 소송이라도. 하지만 지은이는 이미 죽었다. 소송은 무슨 소용인가? 돈. 준호 집안은 돈이 많다. 변호사만 10명 붙을 텐데.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준호가 가장 아끼는 걸 빼앗는 방법? 명예, 지위, 미래. 한국 사회에서 남자가 잃을 수 있는 가장 큰 것들. 나는 컴퓨터를 켰다. 익명 게시판에 들어갔다. 준호 회사 내부 게시판, 동문 커뮤니티, 주식 갤러리. 그의 승진을 축하하는 글들 아래에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아내상 중에 요트 파티라니 대단하시네요. 증거 사진은 올리지 않았다. 그냥 뿌리기만 했다. 사람들은 곧 잊을 테니까. 하지만 씨앗은 심었다. 준호가 전화했다. 장인어른, 이상한 소문이 도는데 혹시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무슨 소문? 아니에요. 그냥.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처음으로 웃었다. 아주 작은 웃음이었다. 그러나 밤이 되면 후회가 왔다. 지은이가 하늘에서 보면 뭐라고 할까? 아빠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다만 눈을 감으면 요트 위 준호의 웃는 얼굴이 보였다. 그 웃음이 지은이의 마지막 숨결을 덮어버린 것 같았다. 3개월째. 소문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다. 회사 내부에서도 준호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 그는 더 자주 술을 마셨다. 서영과도 자주 싸웠다. 나는 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서영의 SNS를 팔로우하고 있었으니까. 비공개 계정도 해킹은 아니었다. 그냥 친구 신청을 했을 뿐 그녀는 받아줬다. 준호는 나를 찾아왔다. 얼굴이 수척했다. 장인어른, 누가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지은이 관련된? 나는 차를 따라주며 물었다. 무슨 소문인데? 수술날에 제가 요트에 있었다는? 나는 놀란 척했다. 누가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준호는 입을 다물었다. 눈가가 붉어졌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해야 할까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준호야, 사실이 아니면 해명할 필요 없지? 사실이면 그건 내 양심이 알아서 할 일이야.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 처음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지은이의 묘지에 갔다. 지은아, 아빠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바람만 불었다. 대답은 없었다. 나는 묘비를 쓰다듬었다. 차가웠다. 지은이의 손도 마지막에 이렇게 차가웠다. 준호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추진하던 대형 프로젝트. 공기업 낙찰. 수주 금액 3천억. 준호가 팀장이었다. 나는 오래된 인맥을 뒤졌다. 퇴직 전 감사원에 있던 동기. 그에게 전화했다. 오랜만이야.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요즘 어떤 프로젝트가 이상한 거 없나? 동기는 웃었다. 너 갑자기 왜? 그냥. 내 사위가 거기서 일하거든. 그 뒤로 정보가 조금씩 들어왔다. 준호 팀이 낙찰을 위해 로비를 했다는 첩보. 증거는 아직 없지만 감사원이 주시하고 있다는 말. 나는 기다렸다. 준호가 스스로 무너지길. 하지만 그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서영과 결별하고 이미지 관리에 들어갔다. 자선단체 후원, 봉사활동 사진. 언론에 단에 이른 상무, 사회의 환원 기사가 실렸다. 나는 그 기사를 읽으며 이를 갈았다. 아직 멀었다. 어느 날 준호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술에 취해 있었다. 장인어른, 저 진짜 그날 요트에 있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울었다. 지은이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래서 도망쳤구나.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가 돌아간 뒤 나는 처음으로 손이 떨렸다. 복수가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무서웠다.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6개월째. 감사원이 움직였다. 준호의 프로젝트가 비리 의혹으로 내사 들어갔다. 회사 주가가 흔들렸다. 준호는 매일 늦게 퇴근했다. 얼굴이 반쪽이 되었다. 서영이 나를 찾아왔다. 아저씨, 준호 오빠가 이상해요. 자꾸 저를 의심하고 소문이 아저씨가 퍼뜨린 거 아니냐고. 나는 담담히 말했다. 내가 왜? 그녀는 울었다. 제발 그만해주세요. 준호 오빠 무너지면 저도 끝이에요. 나는 미소 지었다. 지은이가 무너졌을 때 너희는 요트에서 불꽃놀이 했지? 서영은 입을 다물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준호를 떠났다. 준호는 나를 피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다. 내가 그의 모든 약점을 쥐고 있었으니까. 감사원에 익명 제보를 했다. 증거는 친구가 준 요트 사진과 날짜, 준호의 출장 기록 불일치. 작은 실수 하나가 큰 구멍을 만들었다. 회사에서 준호를 조사했다. 로비 자금 출처가 문제되었다. 준호 집안이 개입된 정황까지 드러났다. 주가가 폭락했다. 준호는 대기 발령 받았다. 그가 우리 집에 왔다. 비가 왔다. 옷이 흠뻑 젖었다. 무릎을 꿇었다. 장인어른, 제발 살려주세요. 다 제 잘못이에요. 나는 그를 들어오게 했다. 차를 끓여줬다. 살려달라고? 그는 울었다. 지은이한테 잘못했어요. 장인어른한테도 제발 감사원에 말씀 좀. 나는 천천히 말했다. 지은이가 수술대에서 죽어갈 때 내가 살려달라고 했나?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준호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렸다. 그가 무릎 꿇은 모습이 지은이의 마지막 모습을 덮었다. 나는 처음으로 토했다.
복수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그를 그렇게 만든 게 두려웠다. 다음 날 준호가 자살 시도했다는 소식이 왔다. 병원에 입원했다. 나는 가지 않았다. 대신 지은이 묘지에 갔다. 이제 끝났어.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다. 준호는 살아났다. 그리고 더 강하게 반격을 준비했다. 준호가 나를 고소했다. 명예훼손과 협박. 증거라고 내민 건 내가 보낸 익명 메일들. IP를 추적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집안 힘을 총동원했다. 법정. 준호는 건강한 모습으로 섰다. 장인어른께서 딸의 죽음을 빌미로 저를 괴롭히셨습니다. 나는 변호사 없이 혼자 섰다. 증거 있나? 준호 측 변호사가 요트 사진을 제시했다. 이건 피고가 퍼뜨린 겁니다. 나는 담담히 말했다. 그 사진은 준호 씨가 직접 올린 SNS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삭제하기 전에 캡처된 거죠. 재판은 길어졌다. 언론이 관심을 가졌다. 장인 vs 사위, 비극의 가족 분쟁 여론은 갈렸다. 어떤 이는 나를, 어떤 이는 준호를 욕했다. 준호가 나를 찾아왔다. 이번엔 협박이었다. 장인어른, 그만하세요. 안 그러면 다 까발리겠습니다. 뭘? 지은이 치료비, 장인어른이 빼돌린 돈 있었잖아요. 거짓이었다. 하지만 준호 집안 변호사라면 조작할 수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두려웠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지은이가 나를 원망했다. 아빠, 왜 준호 오빠를 그렇게 만들어? 나는 대답했다. 너를 위해.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였다. 멈출 수 없었다. 준호의 반격은 치밀했다. 내 연금 통장을 압류 신청했다. 집도 경매에 넘겼다. 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지은이 사진 하나만 들고.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준호의 로비 증거. 진짜 증거. 감사원 동기가 준 USB. 나는 그것을 언론에 넘겼다. 실명으로. 다음 날 준호가 구속되었다. 뇌물 공여. 회사도 망했다. 집안도 흔들렸다. 나는 TV를 봤다. 준호가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 수갑찬 손.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울었다. 복수가 끝났다. 하지만 지은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잃은 건 준호가 아니었다. 나 자신이었다. 1년 후. 준호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집안은 몰락했다. 서영은 해외로 도망갔다. 나는 작은 원룸에서 산다. 지은이 사진을 벽에 붙여놓았다. 매일 말한다. 미안하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다. 준호가 보냈다. 장인어른,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지은이한테 용서받고 싶습니다. 나는 편지를 찢었다. 밤에 창밖을 본다. 서울의 불빛이 여전하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산다. 누군가는 배신하고 누군가는 복수한다. 그리고 아무도 변하지 않는다. 나는 거울을 본다. 눈이 차갑다. 지은이가 알던 아버지의 눈이 아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내 안에 무언가는 영원히 죽었다. 정의였을까? 아니면 또 다른 배신이었을까?
나는 그 질문에 아직 대답하지 못한다.